여러분 반갑습니다. 싸우지 않고 결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할 문구희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결혼 준비하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조율하고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미리 예견해서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강의해 드릴 건데요. 그냥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저희가 그 갓피플 웨딩에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결혼 예비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들의 사례를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사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가능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경적 커플의 조화를 이루는 시간을 결혼 예비학교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될 때 그 안에 그 각자의 어떤 성격 그 검사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에 따른 그 갈등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각자 개개인의 어떤 그런 그 구체적인 사실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균적인 어떤 그 진단과 조언이라는 점, 그래서 아주 뭐 디테일하게 그 상황을 안다면 모를까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우리 커플에 참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결혼 준비 중 성격 유형 갈등 사례입니다. 1번, 내가 차 문을 잘 잠갔음에도 항상 가서 당겨본다. 나를 좀 믿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형제분이. 그런데 그 성격 진단을 하고 나니까 오해가 풀렸는데, 그분이 여자분이 6번 유형이더라고요. 애니어그램 6번형은 뭐냐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두들겨 보고도 안전한데도 안 건너는 스타일이 6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염려, 걱정이 좀 많고 안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많은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둘러보고 안전한데도 다시 또 둘러보고 이런 스타일이 6번이거든요. 그래서 성격 진단을 해보고 나서야 내 커플이 내 배우자가 6번이어서 그랬구나. 나를 못 믿어서가 아니었구나. 이런 오해도 풀렸고요. 그런데 또 그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령 이럴 수 있죠. 이제 알았다. 이제 알긴 알아서 오해는 풀렸어.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그리고 난 앞으로 많이 당겨보게 할 거예요. 왜냐면 뭐 한 번 더 이렇게 당겨봐서 한 번 더 이렇게 안전한지 한번 점검해 보면은 그것도 괜찮죠. 그래서 계속 당기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거,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거나 내 마음대로 편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대로 사랑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 아닐까요? 내가 내 뜻대로 막 좌지우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우리가 이걸 배우려고 결혼 예배에도 참여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신혼집을 구할 때 시어머님과 오해가 생겼다. 편들어주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9번 그 신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몇 번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9번이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이거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이제 결혼 임박해서 이제 우리가 신혼집을 여러분들도 이제 구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님이 너네 이제 신혼집 구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둘이 이제 구하다가 이제 두 군데가 후보가 올랐대요. 그래서 근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이제 둘 다 당분간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디로 할까 하다가 그 딱 중간에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신부 쪽, 그러니까 그 자매 쪽 직장에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었대요. 근데 자매가 생각하기에 형제랑 상의하면서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좀 더 이렇게 살림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식사 준비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내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으니 내가 좀 직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하게 되면 좀 더 그런 거리감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로 해도 되겠냐. 그래서 상의해서 남자 형제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시어머니가 집 구했니?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구했다고 해서 어디로 구했니? 그랬더니 어디에서 그 동으로 구했어요? 라고 하니까 시어머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니네 친정하고 가깝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사실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정말 절대 하진 않았대요. 뭐 사실 또 그런 마음으로 해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총대를 매려고 하는 그런 살림을 좀 더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매가 너무 이렇게 당황했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면 이게 변명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형제가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혼자 뭔가 오해를 받고 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상황에서 뭔가 내 편이라든가 내 편까지는 안 들어도 해명을 뭔가 본인도 아니까 왜 거기를 선택했는지 남자 형제도 알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뒤로 그 결혼 예배학교 오기까지 그 한 1, 2주일이 있었는데, 그 결혼 예배 그날 오는 날까지도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앞으로 결혼해서도 계속 이런 포지션을 취하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믿고 결혼을 할까라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게 해소가 안 된 채로 결혼 예배께 왔는데, 9번인 그 신랑은, 그 형제는 그런 갈등이 이 자매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죠. 그래서 그 성격 검사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됐고, 무심히인지 저희가 성격 진단하고 나서 한번 여기 앞에 있는 형제자매님 나와서 성격 진단하고 난 후, 그러니까 전과 후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달라졌는지, 내지는 뭐 최근에 뭐 약간 이렇게 섭섭한 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성격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최근에 그 약간 이해 안 되고 섭섭했던 점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형제는 굉장히 당황했죠, 그날. 그 눈치도 못 챘던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물어볼 생각도 못 했고. 그런데 이제 그날 그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그 형제가 9번이라 그랬잖아요. 9번과 같은 경우는 그 평화주의자예요. 그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회피하는 스타일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강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왜 그 형제는 그 상황에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때 이렇게 해명을 안 해줬냐,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형제는 형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엄마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머님 성격을 조금 아는 형제 입장에서 벌써부터 편드냐?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문제가 커질까봐 일단 오늘은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뭔가 오해를 풀 수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매한테 이제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매가 오늘 오해가 풀렸다. 일단 그 형제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을 안고 있었다는 건 오해가 풀렸고, 또 이 사람이 이제 9번이기 때문에 뭐 갈등 상황에 있어서 막 이렇게 문제를 막 뭐 해결해 나가는 막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 갈등을 좀 피하는 성격인 것도 알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조금 솔직히 말하면 9번은 약간 둔하기도 합니다. 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그래서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커플도 성격 진단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각각의 성향을 좀 알았고 오해가 풀린 거죠. 그리고 자매는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는 어떤 성격이 1번이면은 굉장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성격이고, 확실하고 분명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정의롭고 올바르고 이런 거가 이렇게 배어 있고,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걸 남한테 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확실해야 되는, 그 정의로워야 되는 그 1번과 그런 어떤 정의하고 확실함을 하다가 뭔가 인간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를 좀 축소화시키고 약간 회피하고 뭐 그냥 뭐 그걸 문제화 삼고 싶어 하지 않은 9번이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강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자매는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그 순간에 형제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제 알았다. 그 형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이제야 알았다. 그동안 나도 오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는 그런 시간이 다시 한번 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그렇더라도 형제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설사 시어머님한테 좀 점수를 좀 잃더라도 이제 점수를 잃게 될까 봐 걱정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잃게 되더라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얘기해 주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한테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형제가 알았다고, 자매가 그렇게 원하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내 성향은 조금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늘 회사 일로 바쁘다. 나보다 회사가 우선순위인 듯하다. 꼭 나 혼자 결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아, 네, 이거 자매님의 그 고민거리죠. 보통 이렇게 말하는 커플이 항상 있습니다. 꼭 나 혼자 결혼 준비한 것 같다. 나 혼자 막 좋아서 막 그냥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섭섭해하시는 그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남자 형제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회사에 이제 많이 더 이렇게 생활을 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성격 유형으로 한다면 또 3번 유형의 그 형제들이 이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3번 유형의 성격은 우리가 그 애니어그램에서 진단해 봤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사생활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3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 처리의 우선 순서인 거지, 그 비중도가 낮아서 덜 사랑해서, 일보다 덜 사랑해서 그런다고는 저는 결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그 가피플 웨딩에 어떤 자매님이 혼자 상담하러 왔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그 자매님이 혼자 왔길래, 혼자 오셨네요.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신랑이 너무 바쁘대요. 너무 바빠서 자기가 다 웬만큼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혼자서 거의 다 결정하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웬만큼 결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 사인하기 전에 이제 신랑한테 전화해서, 지금 내가 어디 왔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뭐 견적이 이렇게 나왔고, 나 여기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가 뭐라고 하더니 알겠다고 끊더니 이제 그렇게 진행해도 된다라고 한다고. 근데 아마 이 자매를 물어보니까 그 전에도 미리 약간 상의를 하고 왔고, 내가 어디를 갈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에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난 이런 종이 뭐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자기네끼리 어떤 얘기했던 고려 사항이 있겠죠. 근데 이제 와서 상담하면서 이제 뭐 그 결정된 거가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네 이렇게 바꿨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랑이 또 다 이해하고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사인하고 이제 계약하셨는데 괜찮으시냐고 혼자 이렇게 다녀도 괜찮냐. 왜냐하면 그 신부의 신랑이 보니까 드레스 고르러 오는 날도 그 신부가 알아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레스도 꼭 신랑 신부 같이 와야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형제는 턱시도를 골라야 돼요. 라고 말했더니 가급적이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뭔가 나와야 되는 횟수가 좀 적게끔 스케줄을 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는 우리가 이제 그 촬영 스튜디오 때 이제 시간을 좀 아끼려는 분한테는 자매는 시간이 괜찮으니까 자매는 이제 미리 이제 뭐 투어도 하고 뭐 촬영들에서 가봉도 하는데 촬영하는 날이 됐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은 아주 바쁜 형제는 이제 그날로 스케줄을 잡아요. 그래서 신부가 메이크업 할 동안에 신랑은 그 드레스샵에서 이제 드레스샵에서든가 턱시도 샵에서 가서 턱시도를 고르는 거죠. 그날 골라서 그날 입는 거죠. 가봉해서. 이제 형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부가 오히려 나서서 이렇게 최대한 좀 적게 나오면서 시간을 덜 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괜찮으시냐가 안 섭섭하시냐 했더니 안 섭섭하다고. 바쁜 줄 아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안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커플이 있어요. 이게 꼭 섭섭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 형제가 나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면, 내지는 아주 뭔가 좀 시원찮아 이러면은 아마 그렇게 맡기지도 않을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맡기는 거겠죠. 그래서 무조건 같이 나랑 시간을 안 보내주고 다른 커플들처럼 이렇게 안 해준다고 해서 그걸 꼭 섭섭해야 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섭섭해할 때 왜 섭섭할까 보면은 뭐 그 주변에 친구들 보니까 다 같이 다녀. 그리고 다 이렇게 둘이 다니면서 좋았던 얘기만 막 하잖아요. 하니까 약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정말 내가 뭐 이번 유형 같은 경우 같이 보내고 같이 지내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사랑의 언어잖아요. 사랑의 언어인데 만약에 이 형제가 5번이었다. 5번이면 굉장히 반대예요. 2번은 같이 보내는 거근데 5번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거든요. 정말 최소로 뭔가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가고 싶어 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스타일이거든요. 나서지 않는 스타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사랑의 언어가 정반대이죠. 2번과 5번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처럼
내가 이해가 되면 괜찮은데 아 나 그렇더라도 섭섭해. 그렇게 한다면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럴 경우 이제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는 이거는 꼭 와줬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런 그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으로만 뭐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못합니다. 요구를 하세요. 그거는 뭐 요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채소를 이렇게 봐주시고 또 너무 그렇다고 막 다 다른 커플들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러고 싶어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회사에서 바쁜 거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결혼하면 또 이렇게 흔한 말로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가장이다. 뭐 이런 그 부담감이 아무래도 제가 보이는 여자보다는 아직까지 남자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서로 어깨에 좀 무게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무게 종류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에는 아주 심한 경우 아니면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또 이렇게 결혼해서도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직장에 좀 더 이렇게 몰입하는 게 더 많죠. 집중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게. 왜냐면 또 끝나고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그 같은 동료들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 관계, 비즈니스 뭐 이런 승진하고도 연관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좀 아기 낳고 이제 또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전업주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봤는데 그 최수종 탤런트 최수종 씨 아시죠? 최수종 씨가 그러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그 시대는 참 되게 보수적인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있죠.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날은 무조건 그 여자들은 다 쉬는 날이었대요. 엄마를 포함해서 뭐 누나든 뭐 여동생이든 어쨌든 다 쉬는 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날로 만들어주고 아빠랑 아들이 그냥 이렇게 집안 일도 다 하고 뭐 먹을 것도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봉사해주는 날, 섬겨주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수종 씨는 의뢰 그냥 그러려거니 하고 남들도 그러려거니 그래서 그게 이게 습관화된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잘하나 봐요, 와이프한테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결혼해서 만약에 그 남자한테 평상시에 내가 할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양보해야 된다면 어떤 날은 정하는 거죠.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불가능하더라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라든가 그런 서로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는 시간. 내가 그동안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시간을 같이 못 보내줬다면 네가 원하는 날에 네가 원하는 걸 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뭐 드레스 입으러 가거나 뭐 하고 뭐 할 때 그럴 때 남자분들한테 팁을 좀 드린다면 그 여자분들한테 거의 그렇게 좀 많이 맡겼고 시간을 좀 못 보내줬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치아를 해주세요. 고맙다. 이해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편안하게 결혼 준비하는 것 같아. 이쪽으로 내가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상황이었고 너무 바빴는데 불구하고 잘해줘서 내가 믿고 정말 좀 일을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되게 잘 골랐네. 뭐 잘했네. 괜찮아. 뭐 나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드레스 고르러 가거나 뭐 할 때 가끔 이러는 남자분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제 이쁜 거 같이 잘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쁜 거 골라주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드레스 입었는데 평가를 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평가를. 그래서 뭐 그 드레스는 이래서 그렇고 뭐 저 드레스는 저래서 그렇고 막 이렇게 평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쁜 드레스 같이 골라주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드레스를 입어도 다 예쁘다. 예뻐. 공주님 같아. 다 마음에 들어 나는. 네가 원하는 거 그래도 골라 그 중에서. 나는 다 괜찮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눈치 없이 하나하나 따지고 들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예쁜데 만약에 정 골라달라 그러면 그 중에 나는 그래도 그게 조금 더 뭐 너의 어떤 얼굴하고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 그렇지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셔야죠. 잘 살아남으셔야죠. 그러거든요. 그리고 드레스를 입거나 뭐 할 때마다 그냥 뭐 되게 밋밋한 표정, 특히 5번 남자분 밋밋한 표정, 감정 표현 잘 안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 돼요. 리액션을 와 이쁘다, 오 최고야, 뭐 이렇게 다 마음에 들어, 이렇게 좀 해주셔야죠. 그래야 여자분들이 기분이 좋고 또 여자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 예비 신랑이 이뻐하고 이쁘다는 그 드레스를 또 입고 싶고 입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나를 많이 좋아하지 않고 있나? 잘 표현을 안 해서 섭섭하다. 결혼 준비하면서 뭔가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 너무 침착한 거, 이런 것들은 보통은 여성분들한테 좀 섭섭함을 주죠. 근데 보통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뭔가 날 정말 좋아하는 건 맞는 거야? 라고 약간 의심이 들게 만드는 분들은 보통 이제 5번 확률이 많습니다. 남성분들이 5번 확률도 있고, 또 아니면 자라온 환경이 약간 무뚝뚝한, 흔한 말로 우리가 경상도 사나이 뭐 이렇게 하듯이 뭔가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풍부한 표현을 잘 안 하고 잘하고 못하시고 잘하신 분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좀 더 그러겠죠. 근데 그렇지만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왔으면은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분들이 5번과 같은 스타일이라면 5번은 정말 좀 거리를 두거든요. 그리고 좋아해도 자기 걸 다 내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이렇게 신체 접촉 뭐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다른 커플들보다 덜합니다. 뭔가 닿으면 좀 약간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좋아하는 거 표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본다 할지라도 막 꼬린 막 이러고 막 일어났다 막 그냥 막 뛰고 막 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을 보통 다른 번호들 특히 7번은 굉장하죠. 그런데 5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꼬린 막 이렇게 하면서 하거나 여자 5번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자 5번은 그냥 이렇게 좋아만 해요. 좋아만 하고 웃음만 하고 그 소리를 질러도 큰 소리를 절대 안 지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길 가다가 그 친구가 넘어졌는데 넘어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물론 몸도 좀 약간 이렇게 날씬하고 여리여리 하기도 했지만 아무도 이렇게 몇 명이 갔는데 그 친구가 넘어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보통은 넘어지면 아야 하거나 뭐 이렇게 막 표시가 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근데 뭔가 이렇게 막 같이 왔는데 뭔가 같이 안 나오는 것 느낌이 드니까 그 동료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넘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5번은 이렇게 넘어져도 이렇게 크게 표시한 자기 감정 표시를 넘어져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분이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2번과 같은 경우는 뭐 결혼하는 그 대상이거나 내 배우자이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내 남편이거나 이러면은 공유를 하려고 해요. 다 얘기하려고 하고 또 너도 나한테 다 얘기해. 뭐 이렇게 서로 다 부부는 다 이렇게 서로 보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5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5번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 공유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거를 갖다가 너무 서두르고 그 사람한테 자꾸만 왜 그렇게 하지 않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그래? 뭐 이렇게 나는 다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건 너 틀려 먹었어 이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성향이 그런 거니까 그 점을 좀 이렇게 좀 더 기다려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럴 수 있어요. 5번은 결혼해서 자기 방이 따로 없어지는 거, 자기 방이 따로 이렇게 있지 않은 거. 만약 있다면 좋은데 있지 않거나 자기만의 공간이 없는 거를 약간 좀 되게 이렇게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공간을 굉장히 원하고 혼자 뭔가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연구하는 그런 그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5번은.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거에도 되게 결혼해서 그런 공간이 없어지면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이 없으면 좀 속상해합니다. 근데 2번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의 공간이 없어도 돼요. 오히려 다 이렇게 막 개방하고 이게 다 우리의 공간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5번이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방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섭섭합니다. 2번은.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나를 덜 좋아해서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격 진단 검사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냥 알아서 오해하지 말고 보통의 분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기 전에 미리 지레짐작하고 이렇게 그러지 않다? 뭐 날 안 좋아하나? 그리고 자기 잣대로 판단하죠. 다 말을 해야지 우리가 부부인데 방금 2번처럼 다 공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근데 내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서로 존중해야 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서로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당장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차츰차츰 이렇게 한 번에 확 정열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나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러면서 이제 믹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내가 너무 참기 힘든 부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서 나는 뭐 이런 걸 원해.
너는 어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를 싫어해서는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할까? 그러면 나도 섭섭하지 말아야 되고 너도 그런 게 불편하거나 또 이렇게 싫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성까지는 좀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오케이 뭐 그럼 거까지 그거는 내가 좀 감당할게. 내가 조금 내 성격상 어렵지만 조금 내가 그런 부분은 내가 애쓸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애쓴다고 해도 바로 되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막 그렇게 해준다더니 왜 안 해줘? 뭐 이러지 마시고 그것도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가정 예배 드리거나 이럴 때 가정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또 기도해 주고 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해서 그때 그렇게 좀 안 해주던데 라든가 그러면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기는 해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해주는 어떤 기준과 그 사람이 해주는 기준이 이렇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오해하지 말고 대화를 해라. 부부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가령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내지는 무서워하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이 우리 결혼 예배 때 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런 말을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한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데 이게 대화가 서로 주고받고 존중해주는 어떤 상황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냥 왜 약속을 안 지켰어? 왜 한 번에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다그치거나 그 사람을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쪽으로 하거나 왜 그렇게 못했어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대화가 돼버리면은 당연히 그 남편은 그 아내랑 대화하는 것이 무서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보 얘기 좀 해요. 이 말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나랑 대화하는 걸 무서워하게 되면 대화를 안 하게 되겠죠. 자꾸 그 자리를 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랑 대화하는 자리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대화해야지라는 그런 감정이 생기게끔 그런 그 서로 어떤 존중해주는 그런 그 커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싸우지 않고 결혼 준비하는 방법. 이거는 저희 그 갓피플 웨딩에서 결혼 준비하신 그 분들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결혼 준비하고 이제 그 고객이랑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고객이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커플들은 한 번도 싸운 적 없다고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커플을 2커플, 3커플 정도 만났네요. 3커플을 만났는데, 다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저도 좀 신기해서 대부분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는데 어떻게 안 싸웠을까? 그래서 얘기를 듣고 전달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안 싸우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커플은 재정을 합쳤대요. 재정을.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개인적으로 낼 수 있는 그 서로 이렇게 주머니를 하나로 만든 거죠. 돈 주머니를 재정 지출할 수 있는 주머니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다못해 우리가 이 결혼을 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다. 그래서 내가 이 결혼에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 헬퍼비 하나까지 다, 패백 음식 하나까지 다 이렇게 이 주머니에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안 싸우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결혼 준비하면서 제일 잘 싸우는 문제가 예민하고 사실 입으로 말하기 좀 치사하고 이런 게 사실 돈 문제거든요. 재정 문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성공을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그 재정적으로 많이 성공을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은 거와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집안의 가정 형편이 다를 수 있고요. 또 가정 형편이 뭐 비슷하더라도 부모님 성향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첫 딸이야 이러면요 엄청 잘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경향이 정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딸이고 첫 아들이고 이래버리면 신경을 더 많이 써요. 근데 이제 2번째, 3번째면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셔가지고 결혼을 이제 한두 번 시켜봤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셔서 그때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막 잘해주고 싶고 막 이런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써주고 싶고 뭐 잘했다는 얘기도 듣고 싶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좀 이렇게 개입되기 쉬워요. 부모님하고도. 그러면 도움을 전혀 안 받으면 모르지만 도움을 받을 확률이 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문제로 우리가 서로 잘 이렇게 사귀고 잘 결혼하게 됐는데 돈 문제 때문에 깨지는 그 커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저는 뭐 다 그러라는 말씀은 아닌데 안 싸운 커플 예를 들어봤을 때 여러분 이게 적용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한 주머니를 하나로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서 사소한 결혼에 관한 모든 비용을 다 지출해라. 물론 그 전에 전제돼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 같은 게 요즘은 사실은 남자분들이 예전은 이제 주로 하고 이랬지만 요즘은 이제 집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일부 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도 사실 내 빚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상의하면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지만 만약에 한쪽이 좀 잘 산다, 더 쓸 수 있다, 여유가 된다. 그러면 저는 더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500 냈으니 너도 500 내. 꼭 그러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 주셨기 때문에 뭐 이때 좀 더 이렇게 내가 뭐 불쌍한 사람도 돕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못 쓰겠습니까? 꼭 그렇게 막 똑같이 뭐 5대5 이렇게 해도 얽매이지 마시고 형편이 되는 사람은 더 내라. 빚이 없는 사람은 더 해도 된다.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만약에 집안에 어떤 불화가 될 것 같으면은 그건 뭐 똑같이 하셔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부담하고 같이 이렇게 짐을 짊어주는 것도 이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커플은 어떻게 안 싸웠을까 물어보니까 두 번째 커플은 이제 그 결정권을 서로 정했대요. 그 본인이 최종 결정권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가 결혼식 품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여행, 뭐 그다음에 가정, 가구, 뭐 패백 음식, 뭐 이렇게 출장 뷔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상의를 해서 하되 만약에 우리가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을 경우를 고려해서 최종 결정권자를 정해놓자. 품목별로. 그래서 우리가 최종 준비하는 게 뭐 20개 품목이 된다. 그러면은 뭐 자기가 또 특별히 정하고 싶은 걸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순서대로 해가지고 뭐 1번은 너, 2번은 너, 3번은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결정 못하고 의견이 상치될 때는 이렇게 대립될 때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선택한 방법, 그 사람이 선택한 걸로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다못해 혼수 부분까지도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혼수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도. 그래요. 그렇게 나니까는 정말 더 안 싸우게 되더래요. 왜냐면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나 이것도 좋은데? 뭐 이것도 좋은데? 그럼 그냥 그렇게. 왜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미리 양보를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배려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권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부모님한테 말을 잘 하셔야 되겠죠. 부모님한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반반씩 서로 존중해주고 결정하기로 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서로 그걸 얘기를 해주고 다 커버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한 이상은 되도록이면은 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정말 부족한 경우 빼놓고는 그렇게 하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커플은 결혼하자마자 먼저 서로 그 커플 간에 큐티를 하셨고 또 이제 저희 고객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결혼 예배학교라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혼 준비 5번의 데이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반적인 결혼 준비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그 결혼 준비를 하고자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그냥 결혼식 준비가 아니잖아요. 결혼은 그냥 결혼식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준비도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첫 출발 때부터 이렇게 그 기도 시간을 서로 가졌대요. 그래서 그 잠자기 전에 우리가 딱 뭐 12시면 12시라고 딱 정하기가 힘든다면 뭐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한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 그 다음날 짧게라도 이렇게 나누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큐티를 한다거나 그리고 서로를 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커플의 어떤 말을 오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커플에게 임재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기도대로 그 결혼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잘 해결해 나가고 서로에 관한 신앙적인 그런 신뢰, 영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뭔가 부딪힐 때도 그게 잘 해결됩니다. 그리고 절대 결코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커플의 얘기를 전해드렸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피플 그 웨딩에 오셔서 결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곳은 다 그냥 뭐 세상적인 결혼 준비죠. 뭐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스드메라고 하기도 하고 다 이런 것만 준비해주는 회사밖에 없거든요. 하다못해 그 기독교 상호를 내걸고 하는 다른 회사도 보면은 그냥 딱 그 준비만 해줘요. 그래서 그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준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서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이 결혼 준비 시간이 여러분한테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세상의 준비로만 막 정말 어수선하게 바쁘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꼭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내 결혼을 한번 점검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스타트하는 그런 결혼 준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결혼 준비를 기도하시면서 같이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결혼 준비 중 상처 주는 말을 자꾸 하게 돼서 힘들어요. 이제 결혼 준비 중에 본인도 이제 자꾸 이렇게 뜻하지 않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니까 힘들다. 본인 마음도 힘들죠. 결혼 준비하게 되면 저희가 보니까 한 10커플 중에 8커플은 조금 예민해져요. 어쨌든 결혼 준비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그 부모님이라든가 뭐 가족 이런 경우도 좀 고려해야 되고 뭐 이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좀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커플 중에 한 7, 8커플은 다 갈등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 예배학교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내 커플한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얘만 좀 이상한 건가? 우리만 이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렇게 저희가 결혼 예배교 때 보면은 저희 결혼 예배교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몇 그룹씩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다 하는 말이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내 배우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런 오해를 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안심을 하는. 왜냐면 나만 이상한가? 내가 이상한가? 쟤만 이상한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건가? 이런 그 불안함이 있었는데 다 겪게 되는 거구나. 다른 커플도 다 이 정도는 있구나라는 그런 거에 좀 안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갈등이 거의 다 있는데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가느냐 이게 문제죠. 근데 이제 갈등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자존심을 깎아내린다거나 그 뭐 가족에 대해서 뭐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뭐 우리 엄마는 안 그러는데 네 엄마는 왜 그래? 뭐 이렇게 뭔가 비교 가정 그 상대방 어떤 부모나 식구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말이라든가 뭐 이럴 거면 뭐 헤어져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심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약간 이럴지라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말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런 말들은 잘못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잘 싸워야 돼요.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이걸 잘 해결해야 돼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말 안 한 말 선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속상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렇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를 이렇게 자존심을 깎아내리거나 자극적인 말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커플이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정말. 근데 그 남자분이 굉장히 이렇게 흔한 말로 호인 같은 정말 이렇게 얌전하신 너그러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심 많은 그런 형제였던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도 느긋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가 뭐라 그래도 그냥 잘 받아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던져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그 반응하지 않고 이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나중에는 우리가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건가? 뭔가 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싸워야 어떤 사람은 싸워서 이렇게 싸우면 정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오해이고요. 오히려 신뢰와 불신, 신뢰가 상실되고 불신이 오히려 쌓이게 되고 서로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어느 사이 이렇게 살짝 누적이 돼요. 쌓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득이 싸우게 되더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이기게 해주려는 그런 싸움을 해야죠. 나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잖아, 너는 틀리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그거는 내가 원하는 해결책으로 정말 안 나오거든요. 서로 존중해주고 이기려는 싸움을 할 때, 서로 이기게 해주려는 싸움을 할 때 사랑과 신뢰가 이렇게 더 두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우리 형제들한테 특히 조금 이렇게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무조건 와이프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틀리더라도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믿고 결혼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두 분 관계가 최우선이어야 되거든요. 부부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보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특히 결혼 후에도 그래요. 뭐 중간 역할을 잘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전해요. 근데 남자분들의 언어, 이건 남자분들의 언어인 것 같아요. 뭐 어머님이 뭐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니? 뭐 이러면 그렇게 한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왜 우리가 앞뒤말 없이 가운데만 가면은 오해되잖아요. 그 생선 그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는데 그 생선을 잘 설명하려면 물론 주로 몸통이 중요할 수 있지만 머리하고 꼬리도 약간 이렇게 딸려가야 뭔가 이렇게 완전체가 되잖아요. 근데 딱 가운데 토막만 얘기를 하면은 같은 가족끼리도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이 돼서 우리 가족이 되는 사람인데 같이 구성원이 되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오해가 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게 그렇게 말했을 때 오해가 될 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의 남자분들은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손꼽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냐면 이 남자분이 중간 역할을 못해서 내가 곤란을 당하거나 내가 나쁜 며느리, 나쁜 그 예비 며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9번 신랑과 같은 경우는 그 평상시에 이 아들이 9번 내 아들이 얼마나 이렇게 유하고 유순하고 순종적이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성향인 걸 알기 때문에 뭐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가 이상해졌다. 새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제가 이상한 말을 한다. 이렇게 약간 부인을 조금 악처로 만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도 조금 나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설사 뭐 네가 이상해졌다 해도 어머니 할 수 없어요.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앞으로 어머니 편보다는 내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럴 순간에는 저는 그럴 겁니다라고 약간 얘기해 놓는 것도 괜찮다라고 어떤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상한 경우 빼놓고는 웬만하면 나를 믿고 따라준 그 사람을 내가 앞으로 평생 5, 60년 이상을 살 이 사람 편을 들어주면 오히려 그 와이프가 자기가 100% 옳지 않은 거 알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항상 나만 옳지 않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 편을 좀 들어주고 조금 더 편에 서서 얘기해주고 그러면 고마워서라도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 않아요. 자기 뭐 시댁이든지 시댁 식구들한테 심하게 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바른 면이 있으시면 그렇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TV를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뮤지컬 가수였던 것 같아요. 어떤 남자분이. 그런데 그 어머님이 자기 집에 놀러 오셔갖고 아내가 없는데 놀러 오신 그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쓰레기 봉투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막 아파트 그 안에 그 뭐 출입구에 막 있는 걸 보고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런 것도 정리도 안 하고 막 얘는 뭘 바쁘다고 이런데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투덜투덜 내신 거죠. 뭐 너는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좀 얘기 좀 하지. 뭐 너 밥이나 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제대로 안 챙겨주는 며느리가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되게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이렇게 엄마 이리 좀 와봐봐. 그러더니 이렇게 앞에 앉히더니 참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긴 시어머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 나 사랑하지. 그랬더니 그럼 사랑하지. 그래서 세상에서 날 제일 사랑하지. 그랬더니 그럼 제일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러면 나 사랑해 주듯이 내 아내 누구 이름을 대면서 얘도 그렇게 사랑해 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 대하듯이 날 사랑하듯이 이제 얘를 그렇게 사랑해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엄마가 오히려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그래 내가 좀 그랬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사랑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며느리는. 그래서 자기 남편이 항상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역할들. 정말 뭐 쓰레기 막 이렇게 버리고 이런 거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닐 수 있죠. 이왕이면 더 깨끗한 게 낫긴 낫겠죠. 그래도 내가 설사 좀 부족하고 잘못해도 내 남편이 그렇게 철저히 이렇게 편히 대해주니까
더 이렇게 기분이 좋고 시어머니랑 더 사이가 좋아요. 오히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남편이 날 챙겨줄 거야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다 보니까 더 인심을 쓸 수 있어요. 시댁에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해도 내 남편은 내 편이야라는 그런 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든든함.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내 편이 돼도 사랑해 주겠구나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 아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의 그런 그 조금 지혜로운 중간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말을 고지고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뇌가 많죠. 남자의 뇌가 좀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자매님들 알잖아요. 내 남자친구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서 그렇게 중간 역할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지고대로 얘기해갖고 그래서 꼭 그런데 그걸 말을 해주세요. 말을 해줘서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말을 해야 알아요? 알아서 해야지. 근데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알아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해줘.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줘. 그리고 내지는 만약에 혹시 우리 예상되는 질문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으면은 혹시 어머님이 이걸 이렇게 물어봐 준다면 난 당신이 이런 관점에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남자분들은 그대로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 저희가 결혼 예비학교 때 어떤 그 분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어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목적지에 많이 이르르긴 했지만 이제 가는 동안에 휴게소가 딱 하나 남아있는 시점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이제 좀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면서 남자분이 이제 운전하는데, 오빠, 가다가 휴게소 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휴게소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휴게소에 이제 거의 다 달았는데 그냥 통과해버린 거예요. 안 내리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안 세워? 차 왜 안 세워? 그랬더니 너가 차 세우란 말 안 했잖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아까 물었잖아. 휴게소 있냐고. 그랬더니 네가 휴게소 있냐라고만 물어봤지. 차 세워달라는 말은 안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남자분은. 근데 여자분들은 휴게소 있지? 라고 묻는 거는 거기서 뭔가 볼 일이 있어. 이런 말이잖아요. 좀 세워줘. 이런 말인데 그런데 남자분들은 그냥 물어봐. 정말 꼬지것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남자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 90%, 95%가 아닐까. 그래서 여성의 언어를 알아서 이렇게 판단하고 알아서 앞뒤 이렇게 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예비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 해결을 위한 조언, 특히 이제 뭔가 부딪힐 때 서로 의견이 달라서 뭔가 갈등이 되고 뭐 분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을 때, 싸움이 되려고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과거를 두지 말고 현재 문제를 다루라. 특히 여자분들이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그랬잖아. 그때도 그랬고. 그래서 한 번 뭐 한두 번 얘기하면 괜찮은데 막 5년, 10년 전 거, 뭐 몇 년 전 거. 남자분들은 그때 뿐인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까먹은 얘기까지 막 다 얘기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막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항상 그랬어. 너는 항상 그래 오고 있어. 말을 한 번 해도 안 먹히고 넌 계속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잖아. 이러면서 막 증거를 대는 거죠, 결국은. 근데 되게 그럴 때 남자분들 숨막혀 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만 해라. 좋은 노래도 1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나쁜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한다면 대화하고 싶어지지 않거든요.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지금 잘못한 것만 얘기해야지 과거를 들추지 마라. 그리고 남자분들도 또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예전에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휘를 선택할 때 조심하고 특히 목소리를 되도록 낮추라.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럴 거면 헤어져. 왜 우리 엄마는 안 그러는데 니네 엄마는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비교해서. 우리가 왜 형제 간에도 비교하면 싫잖아요. 그런데 특히 가족 간에, 니네 가족, 우리 가족 비교하면 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어휘를 선택할 때 조심하고, 그러니까 꼭 여러 가지 어휘를 있겠죠. 그리고 막 욕을 한다거나 서로 그런 어휘를 선택할 때 조심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목소리를 크게 하면 더 그게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목소리를 대충 낮춰라. 목소리를 낮춰서 조분조분 얘기해라. 근데 우리가 5번이 조분조분 얘기를 잘하죠. 싸울 때도 5번은 이렇게 조근조근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목소리를 낮춰라.
그리고 큰 싸움이 되지 않게. 그래서 3번 말다툼은 개인적인 것으로 선을 지켜라. 좀 전에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와 나의 어떤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가족까지 뭐 예를 들어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라든가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그 사람은 가정교육 어떻게 받은 거냐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정교육을 시켜서 나한테 결혼 장가 보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남편이 아마 부득이한 어떤 약간 좀 유흥주점 이런 데를 드나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좀 그래서 그거를 와이프가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이제 좀 이렇게 유흥주점이라는 건 이제 뭐 어떤 여자랑 어떤 그 관계를 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여자 그게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이 됐던 거예요. 충격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분통이 안 풀리니까 남자를 얼마간 계속 이렇게 괴롭혔대요. 이렇게 잠자다가도 갑자기 생각나니까 깨워가지고 막 물어보고 뭐 어땠어? 왜 그랬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시댁에 전화해가지고 막 그냥 당신 아들이 이랬다. 너네 오빠가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시댁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시댁에 또 그 오빠가 동생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고 부모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으로 끝나야 되는 건데 그 가족한테까지 이렇게 막 하는 거는 그건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럴 경우. 왜냐면 근데 그 자매는 아마 이 사람이랑 헤어지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해결하고 싶고 위로가 안 되니까 자기가 위로가 될 때까지 속이 시원할 때까지 막 하려고 했던 거지만 문제가 오히려 더 그렇게 커지면서 더 걷잡을 수 없이 그리고 그 자존심에 그 남자가 한 번 정말 실수한 걸로 굉장히 스크래치를 받았고 이 여자에 대해서도 정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정 떨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렇게 선을 지켜라 라는 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만약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적어도 배우자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해주고 파트너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게 해줘라.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게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그 나랑 다를 뿐이 내가 꼭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감정과 의견은 동의를 해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말을 막거나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뭐 막 중간에 껴들어서 나는 할 말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자체는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시간은 줘라 라는 거죠. 그리고 5번째 화가 난 순간에는 협상하지 마라. 화가 난 순간에는 우리가 잘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렇게 뭐 이렇게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화가 난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안 나요. 결코. 그렇거든요. 그리고 6번째는 비난하지 말고 문제에 초점을 맞춰라. 그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게 하려고 너가 잘못했지, 네가 옳지 않지, 이거는 잘못했어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라. 그 문제 갖고만 얘기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번은 배우자에 대한 존중을 끝까지 잊지 마라. 아무리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도 최소한의 어떤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을 짓밟아 버리면 당장 앞에서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8번 불만은 쌓아두지 말고 문제를 알려라. 상대방하고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불만이 막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참지. 근데 그거는 불만은 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우리가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 예배 후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은 통성으로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들리게끔 기도를 해주고 또 그 내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들리게끔 서로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한다거나 손잡고 기도한다거나 이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결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막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정신질환 이렇게 심각한 정신질환 외에는 다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때 그때 문제를 알리는 거죠. 그때는 예배 드리고 나서나 기도하고 나서 하는 말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내가 이런 쪽으로 마음이 상해있다거나 내가 이럴 때 좀 오해가 돼. 이럴 때는 내가 오해한 건지 좀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9번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은 적이 아닌 동지다. 한 팀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유념하셔야 된다. 우리가 같은 팀입니다. 이제 한 팀이 된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나랑 적대 관계라든가 나랑 서로 막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오해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이기면 내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이기는 그런 부부싸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10번 맞죠? 모두가 이기는 해결을 시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서로 같이 존중해주면서 이기는, 누가 설사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마무리는 서로 잘 수긍하게끔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혼 준비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고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